네, 뉴스타트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중 정상회담 전 협상 타결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동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란은 아직 합의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가능성을 힘에 심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과 매우 좋은 대화가 있었고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 14일부터 15일까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악시오스와 CNN 등 미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근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원칙을 되풀이하면서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에 나설지 지켜보겠다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doing very well in Iran. It's going very smoothly, and we'll see what happens. They want to make a deal. They want to negotiate. Extracting the uranium from Iran. Yeah, we're going to get it. How will you get it, sir? We're going to get it. P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핵 관련 조치를 이행하게 될 거라며 합의안에 이란의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이 포함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란의 핵 농축 중단 기간이 끝난 이후 우라늄 전농축을 허용하는 내용도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 대면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와 맞서이인 제러드 쿠슈너가 지금 바로 파키스탄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최종 회담이 이루어지면 어디선가 서명식을 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하루마다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번엔 협상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서두르는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제유가 상승이 미국 내 휘발유 값을 50% 이상 끌어올리면서 1갤런에 4달러 54센트,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란 전쟁 반대 여론도 66%에 이르고 국정 지지율도 37%로 떨어지면서 이 종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CNN은 어제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이란이 타협을 위해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합의하지 않으면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y did. It's like a wall of steel. Nobody goes through. In particular, the Iranians, they're not getting anything through one way or the other. If they don't agree, they'll end up agreeing shortly thereafter. So that's the way it is. 악시오스와 CNN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과 이란이 논의하고 있는 양해각서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30일 동안 세부 합의 협상에 나서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쟁점을 단순화해서 이란이 협상에 나서도록 유인하고 이 복잡한 사안은 나중에 해결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란은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공식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고 파키스탄에 이란의 입장을 최종 전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언론은 악시오스의 보도에 대해서도 합의안 일부의 무리한 제안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면서 핵 문제는 현재 협상 단계에서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48시간 안에 이란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잠시 전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의 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진전 소식에 긴밀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 내각을 긴급 소집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란의 모든 농축 우라늄을 제거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אנחנו חולקים יעדים משותפים, והיעד החשוב ביותר הוא הצעת החומר המועשר מאיראן, כל החומר המועשר,
ופירוק יכולות העשרה באיראן.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합의 진전 상황을 미리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전투 재개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쟁 속에서도 각국 주요 증시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특히 코스피는 어제 결국에 7,000선마저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워낙 오름폭이 가파르다 보니까 우려도 조금씩 나오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꿈의 7,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은 하셨습니까? 사실 이제 올해 초만 해도 뭐 4천, 5천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예. 5천을 돌파하면 6천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7천까지 뭐 거의 5개월 안쪽에 돌파하면서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배경에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전환 그리고 또 에이전트 AI 네.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결국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부양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흔히 말하는 지수. 그러니까 지수는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증시 그리고 우리 경제를 보면은 사실상 요즘 친구들 말로 반도체 혼자서 하드캐리한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은 오른 종목보다는 내린 종목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이런 상황들. 자, 일단 반도체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AI의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크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미국에서 나온 뉴스들이 오늘 AMD 주식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네. AI가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트 AI로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제시가 되면서 AI 전환을 하려 그러면 각국의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흔히 말하는 자본 지출을 해야 되고요. 이런 자본 지출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는 빠질 수 없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사실 전 세계 3개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 수혜를 직격으로 입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또 하나 뉴스는 미국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런 제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풀리면서 개인 매매가 가능하게 된 이런 상황들이 오면서 사실 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ETF 같은 것들, 사실 지수 투자 같은 것들로 우회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됐는데 예. 이제 직거래가 좀 쉬워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까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려는 그런 인센티브들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는 것이 혜택이 딱 세 군데밖에 안 갈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가지 않을 거고 이것들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네. 이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도 쉬워지면서 지난 이틀 동안의 급등세를 보면은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던 것들이 확인이 됐어요. 삼성전자가 이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도 돌파를 하고요. 소위 말하는 빅리그에 합류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단순히 증시를 떠나서요. 전반적인 경제 전반에도 온기를 조금 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1분기 한국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일본도 제쳤네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수출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생기면서 국제 경제적인 관계가 악화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좀 수출 둔화될 것이 아닌가의 우려가 있긴 했는데 워낙 이제 수출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지금 보면 DDR 메모리라고 하죠. 삼성전자가 기초 그리고 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기존의 메모리에 HBM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까지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결국 매출에서 나오는 것이고 매출이 해외 부분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139% 지금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물량보다 가격이 훨씬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 수출 양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같은 예.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양상들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소식들 주로 다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만 잘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시장의 취약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와닿는 거는 투자자들은 별로 이 7000세대를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체감은 코스피 300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거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앵커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말하고 이제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구성 종목들을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한 200여 개만 오르고 지수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7천을 돌파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지만 예. 이 지수 구성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한 200개 정도 오르고 나머지 한 500개, 700개 이 가량의 주식들은 지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고 하락한 훨씬 많다. 하락한 주식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개인 계좌에 이런 손실들이 좀 누적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들은 물론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대형주들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예. 이런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들은 지금 외국인이라든 기관 이런 투자자들이 주로 네. 오래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혹시나 예전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100%, 200%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개인들이 또 파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혜택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혜택을 많이 입고 있고 이것이 손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혹은 이런 감정 흔히 말하는 이런 생각들 우리가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내 계좌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다라는 의견들이 예.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주가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 지금 네네.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반도체 이외 분야는 사실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지 방산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 좋죠. 대체적으로 안 좋고 있고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실 채권 비율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제조업이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첨단 제조업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제조업은 올라가고 있지만 나머지 제조업이라든지 나머지 기업들이 좀 성과가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감하는 어떤 주가라든지 경기 동향은 조금 네. 다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라는 거는 워낙 그 낙수 효과도 작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지금까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현재 지금 나오는 지표들 보면은 이젠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이다. 주가가 너무 과열됐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뭐 사실 이제 지금 이게 올라간 주식들이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받쳐줘서 올라간 거란 의견들은 조금 많은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영업이익이 늘어났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뭐 최대 성과를 보였다라고 이야기, 올 1분기에 최대 성과를 보였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들. 그 생산하면 할수록 그리고 AI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2, 3년간은 사실 이미 물량 같은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완판되면서 예.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거란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대형사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갖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장기 계약 같은 것들을 유도를 하고 있고 장기 계약을 유도한다는 이야기는 미래 한동안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고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수익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다. 흔히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서 약간은 예. 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약간 프리미엄까지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해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반도체를 제외하고요. 여기에 또 기름에 불을 붓는 게 물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될 텐데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4월 소비자 물가가 2.6%였어요. 1년 전보다 2.6% 올랐는데 이 정도면은 우리가 목표로 삼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목표로 하는 수준, 한국은행이 정책적으로 목표로 하는 수준 한 2%대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지금 2.6%로 나오면서 약간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석유류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한국은행이 정책적으로 목표로 하는 금리는 흔히 말하는 그 물가 상승률은 아니긴 하지만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는 것이 사실은 금리 정책에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은 다른 흔히 말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가격이 좀 빠진 이런 물가 지수에 집중을 할 수는 있지만
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제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이것들을 또 정책에 반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우려가 된다. 네. 근데 이제 다만 뭐 항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뭐 근한 물가 지수는 에너지를 포함 안 하는 것은 에너지 가격이라는 것이 워낙 수요와 공급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들이 있고요. 변동성이 크죠. 예,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에너지 가격 충격 같은 것들은 보통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목표를 두지는 않고 있다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한국은행의 금리 역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기적인 충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단기적인 충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글로벌 원유 재고가 8년 만에 최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원유 공급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전쟁이 당장 지금 끝나더라도 원유 공급의 차질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소위 말하는 5월 말에 오일 쇼크, 본격적인 위기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골드만삭스의 어제 보고서의 이야기는 이제 사실 재고량이 얼마냐, 원유 재고량이 얼마 수준이 되느냐를 이제 평상시 수준하고 비교를 한 그래프를 한번 내보냈는데 1월 달에는 괜찮습니다. 1월 달에는 당연히 이란하고 미국의 전쟁 전이기 때문에 없었으니까 2월 달부터 이게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는데 6월 달에 가면은 지금 이 수준이 잘못된다라고 하면은 물리적으로도 원유가 좀 부족한 수준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재고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재고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유통을 할 수가 있고 이 유통이 활발하게 돼야 소비자들이 원유를 원할 때 사실 지금은 원유 가격이 비싸서 문제지 원유를 흔히 말하는 기름 가격이 비싸서 문제지 기름을 원할 때 사지 못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예측하다 보면 6월 말쯤 가면은 이 수준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원유 공급 같은 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쿼타제를 하든지 실질적인 그 흔히 말하는 소비자가 원할 때 살 수 없는 가격을 주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의 우려가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이 더 빨리 끝나가야 된다는 오히려 메시지를 주는 이런 양상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풀려야 이런 원유 공급 같은 것들이 원활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나야죠. 당장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자, 우리 내부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요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는 9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에 이제 끝납니다. 중과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효세율, 세율이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닌 지역들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기본세율이 한 45%까지 뭐 올라갈 수 있다. 추가 2주택자 같은 추가적으로 뭐 한 2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뭐 30%까지 오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포인트죠. 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양도세라는 건 결국은 부동산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이게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양도세 혜택이 없어지게 되면은 특히나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이런 것들을 면제 중과하는 것들 20%포인트, 30%포인트 중과하는 것을 면제를 해줬는데 이것이 면제가 끝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공급 같은 것들이 조금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앞으로 그런 우려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아무래도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보내면서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시킨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 제도가 끝나게 되면 결국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게 되면은 매물이 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은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이 X에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표를 보면은 이 말씀이 맞나라고 의구심이 좀 듭니다. 지금 지표를 보면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상급지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외 외곽 지역 이런 데는 오름폭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서울권하고 경기권에 양쪽에 공급 부족이 있다 보니까 양쪽에 공급 부족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서울의 외곽 지역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경기랑 뭐 서울에 붙어 있는 이 지역에 흔히 말한 전세라든지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분양 같은 것들이 많게 되면은 집을 살려는 사람들도 뭐 전세에 들어갈 수가 있고, 전세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서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이런 양상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 예. 하남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서울에 이렇게 모두 주택 공급이 줄다 보니까 이런 전세 물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월세 물량도 저하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없고 전세 물량 줄고 하다 보면은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는 있기 때문에 이들 주변부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는 이런 것이 정부가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내놓고 있긴 하지만 예. 아무래도 2030년은 가야 이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특히나 2022년 이후에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누적된 어떤 아파트 공급의 부족,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상당히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부담을 예. 주고 있는 상황들이다. 특히 외곽지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세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제가 KB 부동산의 전세 수급 지수 이걸 좀 봤습니다. 높을수록 전세 매물이 적다는 뜻인데, 서울 강북권이 최대치가 200인데 189.5까지 올라서 전세가 거의 뭐 속된 말로 씨가 말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 전체로는 180이 넘었고요. 그렇다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까지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전세가 이렇게 불안한데요. 사실 이제 전세는 뭐 많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결국 신규 분양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원래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바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전세 매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 주에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고, 그럼 또 부동산의 어떤 흔히 말하는 구매 수요까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전반적인 순기능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권이라든지 서울권의 모두 아파트에 대해서 좀 지금 준공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이 있고, 문제네요. 공급이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되고 있다. 전세란 것이 신규 분양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있고,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 강남권은 이미 아파트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서울 외곽 지역하고 경기 지역에 신규 분양이 늘어야 이제 전세 가격들이 안정화되고 있고, 뭐 흔히 말해서 주거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지금 공공을 통해서 제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쉽게 끝날 이슈는 예.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어도 2, 3년은 충분히 그렇죠. 지나가야 예. 공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과 전세가 밀접한 관련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이 안 되는데 수요만 계속 억누르게 된다면 그 정책이 성공하긴 어렵겠죠. 우리가 앞선 경험도 많이 해봤던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4일이죠.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HMM의 벌크선 나무호가 예인선에 이끌려서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쯤 두바이 항에 입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HMM 측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두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HMM 소속 벌크선 나무. 지난 4일 저녁 기관실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그대로 바다 위에 고립됐습니다. HMM은 일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현지 업체와 계약해 본격적인 예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가는데 걸리는 시간만 꼬박 하루 넘게 소요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쯤 나무호가 두바이 항의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후 원인 불명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화재 진압에 사용한 이산화탄소로 질식 가능성이 있어 기관실 접근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두바이에 도착해 이산화탄소를 먼저 빼낸 뒤 선체 안팎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한 나무호의 단독 행동이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HMM 측은 일단 당시 나무호가 통제 해제를 기다리며 통제선 인근에서 기다린 것은 맞지만 확대된 통제구역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HMM 소속의 선박 4척을 포함해 수백 척의 선박이 주변에 있었다면서 단독으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해야지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통항을 바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을 비롯한 현지 조사단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과 이란이 MOU 체결을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들어왔고요. 네. 관련해서 좀 진전이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MOU 한 장짜리 MOU,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담긴 MOU를 이렇게 지금 작성 중이다라고 하는데 MOU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호르무즈 항행에서부터 그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반출할 것인지 아니면 60% 농축 우라늄을 어느 수준으로 낮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 양해각서는 이 협상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상호 양해인 거고 이 협상 자체는 이제 지난한 어떤 그런 협상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양해각서 체결하고 협상 국면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저희가 그 협상 과정을 좀 진행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로 협상이 아니라 MOU 체결 쪽으로 한 게 네. 협상으로 바로 가는 그 벽이 좀 높아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축 우라늄의 그 농축 프로그램의 유예 기간,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12년에서 15년까지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예. 처음에 우리가 그 1차 고위급 회담 때 나왔던 것은 이란은 5년을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20년 생각하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동결 유예 기간과 그다음에 우라늄 반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미국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이란은 처음에는 절대 반출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조금 다른 그 시그널들이 나오긴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락치 외무부 장관이 이란 외무부 장관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핵 협상을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그 부분 이제 반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신경 써라 이러면서 좀 강하게 성마르게 이렇게 대응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본다면 아락치 외교부 장관이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충분히 우리가 반출을 무조건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굴욕적으로 미국에게 모든 우리 60% 농축 우라늄 440kg을 다 반출되고 뺏기는 그런 그림은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리고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 그 JCPOA 그 포괄적 핵 합의 그걸 보면 그때는 러시아로 다 반출을 했었죠. 상당수의 양을 네. 반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반출하는 거, 그다음에 제재 해제 범위, 제재를 어디까지 할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만 하더라도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히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해 각서를 우선 체결해서 이제 그 협상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하고 종전 선언을 하고 이제 아마 향후에 이제 협상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란이 계속 요구했던 안과 비슷하거든요. 처음에는 종전을 먼저 예. 선언을 하고 핵 협상은 뒤로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찌됐건 양해각서를 통해서 종전을 선언을 하고 지금 호르무즈 항행 문제나 핵 문제를 뒤로 협상으로 다루자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측도 나름 이란이 원하는 쪽으로 조금 양보를 한 거고 예. 지금 이란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절대 농축 우라늄을 반출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반출을 할 수도 있는 국면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양해각서 체결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양해각서 이거 자체는 그 어떤 협상의 타결을 의미하는 것은 예. 아니고 협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향후 이제 뒤로 미뤘던 협상 국면을 봐야 진정한 의미의 그 종전 그리고 협상 타결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OU 체결 논의 자체가 협상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보여준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란 쪽의 입장 보면 이번 논의가 전쟁 종식에만 국한됐다. 이거 핵 문제는 아니다라고 또 선을 긋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바 뭐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 쪽으로 빼오는 거라든지 네. 그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란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일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란이 이 정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지 알겠지만 경제적 유인을 확실히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게 한 2,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조 정도 되는 기금을 마련해서 더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 동결한 자산이 한 1,0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는 뭐 147조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그 동결 자산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 패키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지금 석유 시설에 대한 뭐 컨소시엄을 통한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동결 자산을 푸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기금을 마련해서 예. 지원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거기에 준하는 경제 요인이 있으면 그 상황에 따라 자기네들의 그 반출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 농축 우라늄 시설들의 그 폐쇄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보면 협상은 있었지만 입장차가 벌어지면서 다시 좀 충돌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폭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이란을 압박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동안에 이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란에게는 큰 압박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큰 압박은 될 수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이야기를 이게 협상 국면 마지막 국면에서 MOU를 체결하는 국면에서 또 한번 세게 압박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안들을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계획인데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지는 그 폭력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저는 아직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말한 우리가 하르그 섬도 공격할 수 있고 전력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또 다른 참수 작전을 해서 그 지도부를 또 사살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란도 충분히 요번 자유항행 작전에서 보여줬던 우리가 충분히 호르무즈 봉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격은 할 수 있다. 특히 뭐 푸사이라 항도 공격하고 거기 그 공격을 위해서 탄도미사일 15개 정도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능력을 보면 충분히 뭐 걸프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석유 생산 시설이라든지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이란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우리가 뭐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마냥 편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잘못하면 그런 공격이 됐을 때 이란도 역시 역으로 그 걸프 주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 국면에서 또 한번 우리가 그냥 협상 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 카드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압박하는 카드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란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폭력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자기네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어떤 그 협상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압박 전략의 그 외교적 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한 단계 낮아진 것 같은 게 뭐 석기 시대로 돌려놓을 것이다, 한 문명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발언의 수위보다는 좀 조절이 된 것 같긴 한데요. 또 눈에 띄는 지점 하나 중에 그 혁명 수비대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침략자의 위협이 제고됐고 호르무즈 통항이 보장될 것이다. 호르무즈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협상단이 아니라 혁명 수비대 쪽에서 한 점인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가능성이 실제로 좀 높아진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어찌됐건 혁명수비대가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지난번 사건을 복귀하면 4월 17일 날 아락치 총리가 그 혁명수비대로부터 멍청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비난을 받았던 그 사건 때도 그 캐슘 섬과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쪽에 항로를 열 거고 아락치 총리가 아락치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감독은 혁명수비대가 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호르무즈 항행의 통제와 그런 항행을 여는 것은 다 모든 관할은 혁명수비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혁명수비대가 직접 우리가 지정하는 항로로 모든 상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우리가 뭐 계속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에서 이란 외교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혁명 수비대가 그러지 않으면 여기 분열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혁명 수비대가 그걸 관할하는 혁명 수비대가 우리가 호르무즈 항행의 상선 자유 항행을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 그런 발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국제유가도 한때 10% 넘게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이 MOU 체결 논의가 이어지기 이전에 그 전에는 바로 그 미국이 시행했던 해방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정도 만에 끝이 나버렸잖아요. 해방 프로젝트는 이번 전체 전쟁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그리고 뭐 왜 이틀 만에 멈췄냐라는 질문에 너무 성공적이어서 그 지금 이란이 협상에 지금 임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주변국들이 이걸 좀 멈춰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멈췄다라고 하는데 뭐 외교적 명분은 그렇게 만든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 의문점이 되게 많았죠. 이번에 HM 나무호도 이렇게 공격을 당한 그 부분 그리고 지금 그 후자이라 항도 공격을 당한 또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자유 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쪽도 통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공격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역량도 받고 그다음에 이게 확전이 되고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판단하에 이걸 그만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항행이라고 하는 그 자유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작전이 지금 저도 많이 지켜보고 했지만 기존의 원래 1대1 수송 작전과는 전혀 다른 그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2,000척의 선박의 국가들이 그 국적이 한 87개국이 되니까 니네들이 와서 수행해서 나오면 우리는 억지력을 발휘해 주겠다. 공군력 뭐 150대를 전투기 150대를 띄워서 우리가 24시간 운행을 하면서 공주급이 24시간 운행을 하면서 모기함대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정도의 작전을 갖고 선사나 보험사가 움직이진 않거든요. 책임을 져주지 않으니까 공격을 당했을 때 그거의 피해나 이런 것들은 선사가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1대1로 그렇게 보호하고 책임을 져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게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유 작전의 그 실효성이 제한이 되고 실제 2개의 선박밖에 나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무호가 공격당했다라는 그게 실제 이란이 공격을 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모든 게 얼어붙고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거에 성과가 나오지 않겠구나라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이번에 접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이란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만났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단 그 호르무즈는 미국과 이란 동시에 개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에게 그 핵 에너지 이용에 정당한 권리 있다라고 명확히 밝혔거든요. 다음 주 이제 일주일 정도 협상이 남은 그 회담이 남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만남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 관련한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JCPOA, 그러니까 2015년에 그 포괄적 핵 협상이 일어날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이 완전히 한 몸으로 E3들이 한 몸으로 움직여서 협상에 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고 영국까지도 지금 미국이 말하는 그 안에 어느 정도 합의를 동조를 하면서 들어갈지가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을 아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협상장에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시작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언한 대로 자기가 유리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말씀 주신 대로 이란이 핵 포기를 하기로 했다, 핵무기 포기를 하기로 했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주권국한테 부여해야 되는 핵 주권,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3.6%, 3.69 최대한 20% 미만으로 농축을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 주권국이 할 수 있는 핵 주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그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서. 푸틴 대통령은 뭐 그 정도까지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 협상 국면에서 그리고 정상회담 이전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은 자기의 레드라인을 확실히 긋고 들어오는 것이라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레대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중국의 협상력 높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14일, 15일 그 방중 전에 이란과의 협상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볼 땐 그렇게 그 2주 만에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문제가 다 협상이 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반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핵시설, 지하 핵시설을 다 폐기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 자체도 또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그럼 감시 체계, 감독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농축 우라늄 반출할 때 아니면 농축 우라늄을 희석시킬 때 어떤 수준의 그리고 감시 감독이 일어날지, 그리고 지금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이 15년 일몰 조약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 의정서, 좀 더 이란에 대한 더 강력한 사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의정서는 끝 단계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12년, 15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결 기간을 줄여준다고 한다면 미국 측에서는 이건 오바마 대통령 안보다도 후퇴하는 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강력한 첫 번째 단계에서 이란이 핵 국제기구의 추가 의정서에 먼저 승인을 하고 들어와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지난한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정상회담 가야 되는 게 딱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보다도 적게 남았는데, 과연 그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이렇게 산재한 많은, 특히 핵 문제만 하더라도 많은데,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을 여는 것 자체도 좀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짧은 12일 정도의 시간 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제가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이란 측으로 최종 제안을 전달한 상황이고요. 48시간 이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고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중동 상황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금융상품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걸음마 적금이 출시 2달 만에 8,000계좌 넘게 판매됐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기본금리 4%, 자녀수에 따라 최대 12% 금리를 적용하는 이 상품이 어제 오후 기준으로 8,247계좌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저출생 극복 시리즈 고금리 상품을 4년째 출시해왔다면서 사회 공헌을 위해 앞으로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어제는 맑고 따뜻했는데요. 오늘은 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있는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오늘 서울의 낮 기온도 21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아지겠고요. 종일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요? 네, 오늘 내리는 비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와 함께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되니까요.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전국에 5mm 안팎으로 적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 영남에는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3.1도, 대구 12.8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1도, 세종 23도, 대전은 24도가 되겠고 반면 비가 내리지 않는 동쪽 지역은 대구 27도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강원 영서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이후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또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네, 5월 7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